돼요? 알겠습니다. 그 기기적인 측면에서 세퍼레이션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크게는 두 가지겠죠. 두 가지는 첫 번째 거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고 뭐 아주 오랫동안 발전되어 있고 아마 공동기기실에도 있고 저희 실험실에도 있고 뭐 아마도 화학과 교수님들도 가지고 계시고 청정융합과 교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한 것들이고요.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액체, 기체. 이제 액체는 HPLC라고 보통 부르고 또는 이제 요새는 UPL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또는 하이 프레셔, 하이 퍼포먼스가 맞을 거예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고 UPLC는 여기다 울트라를 붙여준 거예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건데 좀 더 세퍼레이션이 더 잘 되는 것들을 이제 UPLC라고 하고 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다른 회사가 붙인 UPLC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서 UHPLC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액체가 있고요. 기체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개 차이는 세퍼레이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솔루트 아날라이트를 끌고 가는 게 다른 거죠. 그죠? 끌고 가는 게 다른 거죠. 액체 HPLC 같은 경우는 솔벤트가 될 거고, 그죠? 물, 뭐 오르가닉 솔벤트가 될 거고, 기체 같은 경우는 캐리어 가스, 즉 보통의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힐륨 또는 H2 이 세 가지 종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캐리어 가스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 배우겠지만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C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일렉트로포리시스 또는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리시스입니다. 일렉트로포리시스가 뭐냐면 이제 가운데를 두든 뭐 어디를 두든 만약에 가운데를 둔다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나 DNA를 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를 전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동하겠죠. 그죠? 만약에 내 단백질에 PI 뭐 내 단백질에 차지가 플러스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일로 쭉 가겠죠. 그죠? 차지가 적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좀 적다 그러면 천천히 가고 그죠?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은 캐리어 가스가 없어요. 우리가 그 중간에 배웠을 때 매스 트랜스퍼 그 잠깐 다시 매스 트랜스퍼 있고 플레이트 하이트를 계산할 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여기서는 매스 트랜스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지? 솔벤트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DNA 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프로테인 젤이 있겠죠. 이제 얘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좀 더 오퍼레이션이 쉽게 만들어 놓은 게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실험 많이 했었죠. 아마 일반 생물학 실험 2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실험들 했었고 DNA 이렇게 올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즈 연결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누르면 쭉 옮겨갔잖아요.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사이에 구멍을 따라서 DNA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보통 뭐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차이를 많이 띄는 것들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차이를 많이 띄니까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천천히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SDS 페이지 젤이라고 얘기하는 얘들은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얘들을 기계적으로 이제 좀 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이제 세퍼레이션에 관한 전체적인
세퍼레이션에 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퍼레이션에 들어가는 내용들, 세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액큐러시가 좋아지고 얘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퍼레이션을 왜 할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 세퍼레이션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세퍼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할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피 속에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을 정량을 분석하고 싶어요. 정량 또는 정성으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분석을 해서 뭔지 알아내고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고 싶은데 안에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죠? 메타볼라이트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DNA도 있고 뭐 지질도 뭐 셀에서 뜯어서 나온 지질도 있을 거고 항체도 있을 거고 뭐 사람 몸속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알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알부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얘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해요 보통 내 분석에 방해되는 모든 물질을 매트릭스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분석은 내가 이 A라는 물질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다 없애주고 아주 퓨어한 A만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단백질 안에서 다른 단백질을 다 제외하고 그 단백질만 분리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 아주 스피시픽하게 바인딩하는 항체를 가지고 A라는 단백질을 긁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스피시픽 바인딩이라고 그 항체 자체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데 달라붙어서 나오는 물질들도 많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아주 퓨어한 A를 만드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매트릭스에 이렇게 A라는 물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분리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물질들은 앞에 이렇게 조금 나오고 내가 원하는 A라는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만은 아주 A가 퓨어한 상태잖아요. 그죠? 분리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세퍼레이션 즉 지금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A씨가 되겠죠. A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이 부분만 A라는 이 부분만 이 시간 동안만은 유일하게 A라는 물질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 솔벤트 외에는 그죠? 그래서 아주 이 시간만은 퓨어한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퓨어한 이 시간 동안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순전히 A라는 단백질에 의해서만 나오는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퓨어 물질이 중요하냐? 우리가 형광을 이야기할 때, 업섭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UV빛으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쪽이 웨이브랭스, 이쪽이 업섭션. 하면 A라는 물질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있던 애들 중에 BC가 있는데 BC가 이렇게 겹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오케이 A라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270이라고 하자. 그래서 270의 업소션을 보니까 0.63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0.63이 A라는 거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제거하지 못한 매트릭스 중에 하나인 B나 C에 의해서 나온 것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A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두세 가지면 여러 가지 그 뭐지? 뭐 한두 가지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이브랭스를 조금씩 바꿔줘 가지고 계산하면 뭐 3차 방정식을 풀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하나만 읽어드리기 도 훨씬 더 편하고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애들한테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왜 모르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 세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세 물질을 분리를 했다. A,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A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시간 동안만에 유보의 업소수는 온전히 B에 의해서, 온전히 C에 의해서 우리한테 필요는 없지만
B와 C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시간에서 나왔던 유구의 업소션은 온전히 A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퍼레이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퓨어한 물질 상태, 즉 뭐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주 퓨어한 물질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 퓨어한 상태에서 분석하기도 편하고 분석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온전히 내가 원하는 물질에서만 나왔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퍼레이션이 이거였고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션 기초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갑자기 맨 먼저 나왔던 게 우리가 뭐였어요? 솔벤트 익스트랙션이죠. 그죠? 이게 약간 뭐 기기적인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샘플을 프랩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뭐 바이올로 바이올로 바이, 바이올로지스트는 주로 물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오르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하는 걸 주로 하고 반대로 화학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르가닉 솔벤트에 있는 것들을 물로 주로 익스트랙션하는 것들을 주로 한다라고 방향이 약간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이올로지스트는 모든 게 녹아 있는 그 베이스가 우리 몸에 어찌 보면 바이올로지의 가장 정점이듯이 그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의 샘플은 일단 물 베이스에서 스타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퓨어하게 익스트랙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오르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 하겠죠. 근데 화학 하시는 분들은 물보다는 뭐 헵테인, 뭐 톨루엔, 뭐 이런 다른 오르가닉 솔벤트를 통해서 반응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맨 먼저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KD 값이었어요. KD 값. 이걸 S1이라고 S2라고 하고 얘들이 이제 만약에 임미스블 즉그 층으로 나눠지게 되면 KD 값은 S 즉 1 어떤 물질 아니구나 S1이라고 하면 되고 1, 2 페이즈 1, 페이즈 2고 안에 S라는 물질이 이렇게 녹아 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S라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S1, 1에 녹아 있는 물질과 2에 녹아 있는 물질의 비율을 KD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KD 값을 다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QV1 아니구나 QV2분의 1 마이너스 QV1 이렇게 나타냈었죠. 농도를 가지고 Q는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Q를 그 페이지 1에 Q가 있고 여기서 1 마이너스 Q가 있다고 하면 걔들의 이제 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Q에 뭐 V2분의 Q에 V1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뭐 멀티플로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제 얘들을 역으로 Q를 나타내면 V1 플러스 KD V2분의 V1 이렇게 됐었죠. 이게 한 번 했을 때 그거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Q1, Q2 그리고 QN이 되는 그래서 똑같이 이걸 제곱 N 뭐 이렇게 N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주로 한 번에 끝내지 뭐 두 번, 세 번 하거나 이런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했던 게 pH 팩터. pH 팩터가 뭐예요? 일단은 이온화가 되면 거의 100% 물에만 넣고 그리고 이온화가 되지 않은 물질은 양쪽 그러니까 페이즈 1과 페이지 2 만약에 1을 물이라고 하면 페이지 2는 오르가닉 솔벤트가 되겠죠. 이쪽에서 나누어서 놓게 되는데 그 값을 이제 위에 있는 수식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하면 아까 1이 만약에 물이라고 합시다. 1이 페이즈 1이 물이라고 하면 pH가 높아짐에 따라 만약에 이온화가 잘 된다. 더 많이 되는 물질이라고 하면 pH가 높아질 때 얘들이 높아질 거고 그죠? KD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pH가 달라지면
왜? 이온화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걔들을 계산을 했었고 그 걔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D는 B 이온화되지 않은 오온과 이온화된 물질 아니면 뭐 A면 A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1번은 물이고 2번은 B2라고 했을 때 얘들을 이제 KD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전체 녹아있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S1에 녹아있는 건 똑같이 KD는 B1, 1에 녹아있는 거랑 B2니까 얘들을 다시 이제 뭐 KA 값으로 치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왔던 값이 D는 KA 플러스 H 플러스 그리고 KD 곱하기 KA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pH가 달라지면 당연히 얘들이 농도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 값이 달라진다. 양쪽에 녹아있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pH 이펙트는 pH가 달라지면 이온화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물에 많이 녹는지 적게 녹는지 그러면 페이지 1이 물이라 그러면 뭐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많이 되면 물 쪽에 많이 녹을 거고 pH에 따라 이온화가 적게 된다 그러면 오가닉 솔벤트에 많이 녹을 거고 걔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녹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속 이온들 같은 경우는 차지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에밖에 안 녹잖아요. 그죠? 거의 물에 지금 여기처럼 이온화가 되면 거의 100% 물에 녹는다고 했으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전이원소 아이고 잠시만요. 전이원소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차지를 거의 뭐 거의 차지를 띠기 때문에 얘들을 올가닉 솔벤트로 옮기려고 그러면 차지를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킬레이트를 이용해서 뭐 올가닉 솔벤트로 익스트랙션 한다 뭐를 이야기했었고 이게 거의 말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넘어왔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넘어온 게 크로마토그래피는 맨 처음 말했던 게 이렇게 됐죠. 안에 어떤 물질을 채우고 그죠? 물질을 채워놓고 원래는 물질을 이렇게 채워놓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다 그랬죠. 아니, 두 물질이라 그러면 그죠? 그때는 한 놈은 나오고 한 놈은 이렇게 남아서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 뭐 예를 들어 UV 하면 UV 옵션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에 바인딩, 안쪽에 있는 어떤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믹스된 물질들의 피지코 케미컬 프로퍼티에 따라서 얘들은 빠져나오는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5가지 종류였고 그 5가지 종류가 첫 번째는 어드sorption 그리고 파티션 그리고 사이즈 익스클루전 그리고 아이온 익스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이렇게 5가지로 나눴죠. 얘들은 보통 뭐 비슷한 건데 얘들은 이제 바인딩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바인딩을 오래 하면 당연히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될 것이고 바인딩을 적게 하면 그 머무는 시간이 짧을 거잖아요. 그죠? 바인딩을 적게 하는 놈 빨리 나올 거고 그러면 바인딩을 많이 하는 놈 천천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얘들을 지배하는 우리의 하나의 공식이 하이드로포빅한 놈은 하이드로포빅한 놈과 바인딩을 잘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놈은 하이드로필릭한 놈과 바인딩을 잘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좀 심해지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온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에서 되고 사이즈 익스클루즈는 어떻게 돼요? 패스웨이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안에다 이렇게 구멍이 또 다른 구멍이 있다 그러면 제일 큰 놈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장 빠른 길로 빠져나오는 거고 중간 크기는 여기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놓고 그래서 두 번째 크기로 근데 아주 작은 놈은 안쪽에 들어있는 동굴을 모두 지나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였고 그리고 아이온 익스체인지는 위에 있는 두 개와 비슷하지만 얘들은 이온 결합이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 만약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는 빨리 나올 거고 마이너스는 천천히 나오겠죠? 그죠? 바인딩하는 그 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어피니티 같은 경우 보통 항체를 이용하는 거고 항체를 달아서 내가 원하는 물질만 붙인 다음에 나머지는 빨리 나오게끔 해서 버리고 걔들만 따로 익스트랙션 하는 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일루언트, 일루에이트, 그리고 일루션. 이게 뭐예요? 일루에이트는 빠져나오는 거, 일루에이트는 들어간 거, 그리고 일루션은 전체적으로 세퍼레이션 되는 프로세스를 일루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같이 설명했던 게 팩터 칼럼이 있고 오픈 튜블러가 있었죠. 보통 얘들은 AC에서 사용하고 보통 얘들은 GC에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드저스트, 리텐션 타임, 그리고 이걸 우리가 TR이라고 얘기했고 어드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은 TR 프라임으로 나타냈죠. 이 차이는 뭘까요? TR 같은 경우는 인젝션한 시간부터 여기까지 나온 시간이 이게 TR이었고 TR 프라임은 우리가 이제 바인딩 하나도 하지 않고 칼럼을 패스해 통과해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메테인이어가지고 TM이라고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TM 이게 TR이라고 하면 TR 빼기 마이너스 TM이 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뭐예요? M이 메테인, 보통 메테인에서 온 단어 같고 얘들이 아무런 바인딩 하지 않고 그냥 그 플로우의 속력에 의해서 아무런 바인딩 없이 그냥 쭉 흘러나왔을 때 시간을 TM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TM을 빼준 게 어드저스티드 리텐션 타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볼륨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퍼레이션 팩터 알파는 두 물질 그 TR1 프라임과 TR2 프라임 그러니까 R1과 R2 사이의 시간의 비율 리텐션 타임의 비율을 해가지고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텐션 팩터 K는 K 같은 경우는 TM분의 TR-TM 얘들을 다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경우 K1과 K2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면 쉽게 유추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쭉 말씀을 쭉 들었었고 그리고 그리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스케일링 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보통은 길이는 두고 그러니까 조그만 칼럼에서 이런 단어를 조그만 칼럼에서 이렇게 조그만 칼럼에서 나중에는 큰 칼럼 왜냐 한 번에 많은 양을 분리하거나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그 길이는 그대로 두고 두께만 바꿔서 스케일링을 하고 걔들은 이제 보통 스몰, 라지 이게 매스는 이제 들어가는 용량이 되겠죠? 용량은 보통 스몰 레디우스 분의 라지 레디우스의 제곱의 비율로 나타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 중에 이제 아주 길게 설명했던 거 레졸루션이 뭐예요? 두 개가 얼마나 분리되는 정도냐라고 분리도라고 했고 이게 1.50이 넘으면 두 픽이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두 픽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걔들은 보통 이제 full height full width half maximum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브로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나오는 애들은 샤프한데 뒤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좀 넓어진다고. 얘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나요?
디퓨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되다 보면 이제 얘들 내가 원하는 물질이든 아니든 어떤 하나의 물질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핏 자체가 브로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디비전 코에피션트 등등 해서 픽스의 퍼스트 로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J는 마이너스 D분의 dx분의 dc라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dx가 커지면 커질수록 dc의 그 플럭스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커지기 때문에 뒤쪽에 가면 브로드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플레이트 하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플레이트 하이트가 있고 여기서 x는 그 이동한 거리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밴드의 베리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레졸루션은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다시 플레이트 넘버인 n은 h분의 l인데 얘들은 높아지면 레졸루션이 높아진다. 이 반대 개념이 아까 개념이 반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들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레졸루션이 좋냐 안 좋냐를 보통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트 하이트 같은 경우는 높아지면 레졸루션이 안 좋고 플레이트 넘버는 높아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레졸루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 그리고 밴드가 넓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옵저버한 이 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텍터가 될 수도 있고 칼럼이 될 수도 있고 안에 뭐 디텍터, 칼럼, 튜빙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합해진 분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넓어진 분산이기 때문에 걔들을 다 밴드가 브로드닝 해주는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 디퓨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딤터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H 플레이트 하이트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UX분의 B 플러스 C의 UX 이 텀은 멀티플 패스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보면 멀티플 패스가 가장 심한 게 사이즈 익스플로전이 되겠죠. 그죠? 사이즈 익스플로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GCS는 오픈 터블하기 때문에 그게 없죠. 멀티플 패스 자체가 없잖아요. 똑같은 길이잖아요. 이동하는 길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디퓨전이 되겠죠. 디퓨전은 뭐 무조건 다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떤 모양이든 다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무조건 있는 템이고 C 같은 경우는 얘들은 매스 트랜스퍼 이거는 플로우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C 같은 경우는 전기장에 의해서 솔벤트에 의해서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만 전기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텀이 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보통 뭐 세 개를 합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게 디퓨전이고 이게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되고 이제 얘들을 다 같이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가 가장 좋은 플로우 레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실험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이 컬럼을 사게 되면 컬럼에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얘들이 가장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드 보통 뭐 이렇게 적어 놨을 거예요. 뭐 0.2 ml per minute에서 1.5 ml per minute만 사용하라 하면 이 정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플로우 레인만 우리가 레코멘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분들은 다 오랜 오래 실험을 통해서 계산한 내용이니까 그걸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얘들이 계산되어졌을까라는 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로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픽의 프론팅이랑 픽의 테일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픽의 프론팅은 이렇게,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잠시만. 테일링은 이렇게 만약 가오시안 커브인데, 테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지는 거, 반대로 프론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네. 보통 얘들은 이제 두 개 다 보통의 경우는 그 칼럼이 가진 캐패시티를 넘어서는 아주 높은 농도를, 많은 양을 넣어줬을 때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아주 적당한 양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 적게 보일 뿐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막 심하게 끌리거나 심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칼럼이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많은 농도를 집어넣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AC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기기와 연결된 이 칼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 최소 용량을 결정하는 걸 일단 실험을 통해서 하게 돼요.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AC에서 난 리피드를 분석하는데, 리피드에서 얼마를 넣어줘야 체직이 될까? 그리고 그러면 리피드는, 예를 들면 리피드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장비에다가 리피드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넣어줬다. 아니 너무 많구나.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넣어줬다. 근데 아주 얘들도 이 케일링도 좋고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단백질 분석할 때도 10마이크로 넣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질마다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디텍션이랑 그 캐파시티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얘들은 다 또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적정한 인젝션 양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은 전체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 뭐지, 세퍼레이션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세퍼레이션을 할까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야만 내가 왜 하는지 알아야만 내가 왜 하는지 알아야만 이 기기를 사용해서 세퍼레이션 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셋업해야 될지도 또 고민이 될 테니까, 가장 먼저 왜 세퍼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피. 그냥 말 자체에서 가스가 뭔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가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솔루트를 매스 트랜스퍼에서 쭉 흘러가게 만들면서 얘들이 그 벽면에 있는 오픈 탭을 하니까 벽면에 있는 물질과 바인딩하면서 얘들의 파티션이었죠.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였는데, 얘들이 바인딩하면서 어떻게 일루션 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GC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GC도 제가 여러분들 질량 분석기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를 한번, 질량 분석기 할 때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온 세퍼레이션, 그리고 디텍터. 그리고 디텍터는 많이 설명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온하는 방법이 EI, CI, 요새는 ESI, 말디를 주로 사용하고 가장 메이저한 게 ESI라고 해갖고, 그리고 이온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 처음에 섹터 타입부터 맨 끝에 FTICR까지 쭉 하나씩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GC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또 다른 이거는 질량 분석기 안쪽이고 우리가 보통 질량 분석기 앞에 AC 또는 GC를 달잖아요. 분리하기 위해서. 그죠?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주는데 얘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GC는 당연히 샘플을 넣는 인젝터가 있겠죠? 그죠? 샘플을 넣는 인젝터. 그러면 얘들이 칼럼하고 연결될 거고 칼럼은 보통 이 오븐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넣으면 디텍터가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얘들 원리를 알고 다 같이 흘러 들어가서 분리가 되면 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가 되고 좀 더 잘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쭉 설명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분석하는 곳이 가장 발달된 곳이 저는 국가수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국가수가 뭐죠? 과학수사연구소잖아요. 그죠? 뭐 피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CSI라는 잠시만요. CSI가 있는데 그 CSI 사진 중에 이게 그 GC 기기가 뒤에 나와서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또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겨지네요. 네, 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운동 물질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에서. 근데 그거 외에 국가소에서 이제 뭐 어떤 물질을 확인하고 그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어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그 CSI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의 신발에 묻어 있는 뭔가 조각을 떼어가지고 지시로 분석해 보니까 A라는 물질이 나왔어요. 근데 고민해 보니까 이 A라는 물질을 마이애미에서 사용하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추려지고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더만 용의자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물질을 아이디어할 때 가장 편하고 좋은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처음으로 이제 국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수. 네, 그거 외에도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발전한 곳이 스포츠예요. 스포츠 도핑 센터.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일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도핑을 만든 곳이 여기 가까이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주로 많이 해요. 그 도핑 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샘플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스포츠에서도 도핑이 아주 발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한참 전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뭔가 그런 스포츠를 몰라일 정도가 돼가지고 봤었는데 어,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이 약물에 걸려요. 그래서 박살을 당하고 쫓겨나던 게 1988년도예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도핑 약물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도핑 선수는 중국의 순양 선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깨버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약물도 진짜 많습니다. 특히 야구 선수들은 뭐 보면 몇십 게임씩 출장 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약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리지 않을 약물을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투여를 하는 것 같은데 걔들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관한 이제 분석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는 걸리지 않는 단백질을 먹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뭐그 당시에 계약을 하기로는 가장 큰 야구 선수 중에 가장 큰 계약을 했었고 아주 오랫동안 훌륭한 선수로 남아 있었는데 그게 걸리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로부터 좀 욕먹는 캐릭터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 동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아시죠? 동화작용은 조그만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드는 거, 이화작용은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만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는 이화작용이 끄고,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뭔가 만들어내고 큰 뭐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렇게 동화작용이 되겠죠. 근데 동화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테스테론이 근육의, 근육의 발달과 근육의 리페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먹게 되면 당연히 다른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근육을 디벨롭먼트 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제 아날리티컬 케미스트들이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투 디멘저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 얘들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될 거예요. 그죠?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얘들이 분해가 되거나 뭔가 다른 일이 될 건데 이제 얘들을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들을 먹고 나서 얼마 후에 뭐 스포츠 경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소변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아마 얘들은 다 사용이 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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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을 디텍션하는 발전된 방법이라고 소개된 건데 일단은 투 디멘전이라고 하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투 디멘전. 우리가 예를 들어 투 디멘전al AC라고 하면 앞에는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달고 뒤에는 뭐 RP라든지 노멀 페이지를 달아주는 이런 형태를 이제 두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투 디멘전al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칼럼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비슷한 물질들을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런 다음에 얘들을 뭐 다시 또 한 번 더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그 컨버스션 챔버에 넣어서 이제 CE로만 탄소의 양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13CO2랑 12CO2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셋업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에요. 퍼밀이 무슨 단위예요? 100%가 아니라 1000%를 가지고 계산한 게 퍼밀이잖아요. 근데 이 4.6 퍼밀이라 그러면 1000분의 5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얼마야? 1000분의 5면 200분의 1이잖아요. 이 사람은 200개 가지고 있는, 나는 200개의 C13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1개의 C13을 가지고 있으니 테스토스테론이 복용을 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이거 셋업 해가지고 이거 약물을 하는 사람들 다 끌려내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발전된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석하는 기술이 가장 발전된 것 중에 두 군데가 범죄 수사하는 곳이랑 이렇게 도핑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범죄 수사는 이제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두 번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포츠 선수들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돈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마사회 같은 데서 보면 말에
말의 소변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말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막건을 사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말달리기 해가지고 1등, 2등 뭐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경마장에서 경마 복권이라고 그러나? 네,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약간 많은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도핑하는 쪽에서 아주 분석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리뷰하고 앞에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